사실 오늘 처음 봬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목소리 듣는다고 하니까 살짝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고민돼요. 아름답습니다. 일단은 먼저 방금 영상을 본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수 감독님과 우리 미니안이 부재중인 관계로 소설가의 영화 대표 주자로 온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네마테크 코파가 사랑한 2022년 한국 영화 기자들과 평론가들이 2022년의 최고의 한국 영화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 그리고 이혜영 배우님이 출연한 두 편의 영화 소설가의 영화랑 탑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 반부터는 소설가의 영화를 보셨고 이후 5시에는 또 탑으로 권혜로 배우님이 또 관객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 2022년의 한국 영화에 배우님의 두 편의 영화가 포함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방금도 영화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이 몇 번째 관람이셨어요? 세 번? 세 번째.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시나요? 역시 홍상수라. 저는 사실 이번에 진행을 맡아가지고 이 영화를 새로 보면서 좀 배우님의 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영화를 봤거든요. 역시나 제가 탑도 있고 최근에 홍 감독님의 다른 영화도 있지만 저의 사실은 베스트는 소설가의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이혜영 배우님이 연기한 이 준이라는 인물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내가 왜 좋아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에 되게 큰 부분은 이 준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거기에 이혜영 배우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앞서서 당신 얼굴 앞에서라는 작품으로 홍 감독님이랑 먼저 작업을 하셨고 이 소설가의 영화가 두 번째 작품이었는데 이 좀 첫 작업과 이번 영화는 또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당신 얼굴 앞에서를 했을 때는 뭐랄까 모든 저의 이 숨구멍이 열려 있을 정도로 편안함 그런 기분이었다면 이 소설가의 영화를 찍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 봄에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의 느낌을 어딘가에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있더라고요. 왜 잔인한 사월인가 무슨 이런 19절이죠. 그런 것처럼 뭔가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데 힘들었어요. 뭔가 아직 녹지 않은 그런 땅에서 이렇게 억지로 그냥 피워 올려야 될 것 같은 좀 약간 그런 부담을 느꼈어. 그리고 감독님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당신 얼굴에 비해서 감독님의 뭐랄까 요구? 어떤 바라는 게 갑자기 좀 많아지셔가지고 매일매일 대본이 나오면서 그걸 하는데 그 캐릭터가 짜증스러웠어요. 좀 그래서 그걸 연기하는 내내 약간 짜증스러웠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써진 대로 했는데 저런 캐릭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배우를 다루는 그 기술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를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어서 완성을 하신 거죠, 준이를. 하여튼 너무 신기한 게 배우님은
소설가의 영화에 준이를 연기하면서 짜증이 났다고 했는데 네. 영화를 보는 저는 준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좀 영화의 신비고 네. 마법인 것 같고 홍상수 감독님의 어떤 네. 특별함인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이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인공상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베를린에 가시지는 않으셨었잖아요. 네. 한국에서 수상 소식 들으셨었나요? 네네. 네. 어땠어요? 그때 수상 소식 듣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를 못 봤거든요. 못 봤죠. 한국에서 개봉할 때 봤거든요. 그게 이게 흑백 영화인지도 몰랐고요, 저는. 감독님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것마다 이렇게 그 세상이 주목하는 이런 영화를 만드실까?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흑백 영화인 것도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 놀랍습니다. 사실 당신 얼굴 앞에서도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칸 프리미어 부분에 상영이 됐었고 초청이 됐었고 이 소설가 영화도 베를린 영화제에 진출을 하면서 사실 해외에 이 홍상수라는 그 아티스트에 관심이 많은 그런 영화 팬들이 되게 이혜영이라는 배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이 두 편의 뭐 최근작 그 탑까지 해가지고 홍상수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좀 해외의 영화 매체나 해외의 영화 팬들한테서도 좀 직접적인 반응을 체감하신 게 있으세요? 전혀요. 글쎄요. 전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저희가 어떤 채팅방 통해 가지고 관객과의 질문도 저희가 채팅방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간단히 읽어주실 시간을 조금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조금 더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홍상수 감독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당신 얼굴 앞에서 소설가의 영화 그리고 탑까지 이 연이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3편에 출연하신 게 이 홍상수 감독에게도 그리고 이혜영 배우님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만남,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김민희라는 배우가 출연했을 때 생긴 어떤 변화의 지점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들어오면서 생긴 좀 특별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연기, 그리고 좀 새로운 긴장과 매력을 영화가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배우 이혜영의 좀 귀한 연기를 볼 수 있는 기회 또 또한 마련되어가지고 저는 이 두 예술가의 만남을 굉장히 응원하고 이 만남이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근데 이 홍상수 감독과의 만남 그리고 이 작업이 배우님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2년, 2, 3년은 정말 감독님 덕분에 저 상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경지에 들어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사실은 연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단계 도약을 했다, 새로운 경지로 진입했다라는 구체적인 느낌이 드셨었나요? 네. 글쎄 연기하면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전에 가져본 적이 있었나? 홍상수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 갖는 그런 편안함이었어요. 그래서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좋았어요. 관객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의 질문을 조금 줄이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감상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사실 이거는 저도 좀 궁금했던 거긴 한데 처음에 영화에 등장했을 때 준희의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들, 의상, 뭐 소품 이런 것들이 저도 좀 눈길이 갔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건 장갑이었거든요. 그 이 장갑을 실내에 들어가서도 벗지 않고 그 장갑을 낀 채로 수월을 하고 뭐 담배를 낀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장갑을 낀 채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좀 장갑의 의미도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질문이 여기 있네요. 영화 내내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와 관련한 위생 문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극중 캐릭터의 성격과 연결이 있는 건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날 대본을 받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뭘 계산한다거나 그 캐릭터를 연구한다거나 이런 건 뭐 불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찍는 우리가 순서대로 찍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준이를 할 때는 마음이 약간 뭐 감추고 싶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쨌든 저희의 편안하지 않은 마음, 뭔가 감추고 싶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서 그냥 그런 걸 느꼈는데 끝부분으로 가서는 벗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촬영 하루 이틀 그게 아마 하루였던 것 같은데 하루 이틀 하는 사이에는 뭔가 그 역할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긴장 속에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 감독님은 어떤 판단으로 저한테 벗어라 마라 얘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초에 그 의상이 정해질 때는 소품도 포함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감독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잠깐만 마이크를 낼게요. 그 배우님이 아름다운 노래를 좀 가리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준이가 이 소설가의 영화의 주인공 소설가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이제 글 쓰기가 아닌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하는 상황인 건데 이 영화 속의 준이는 대중이 열광하는 스토리보다는 좀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에 관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설로는 구현하기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영상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서인지 이 표현하는 두 장르의 차이점, 왜 소설가가 소설이 글이 아닌 영화라는 장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홍상수 감독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저는 그냥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홍상수 감독님이 쓰고 싶은 소설이 아니었을까? 그냥 감독님의 생각이겠죠. 사실 또 홍상수 감독님이 최근에는 이렇게 또 언론에 자주 나오시지 않으시잖아요. 관객과도 자주 만나시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에 대한 궁금한 걸 또 배우들에게 더 물어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배우님이 이렇게 그날 한 장의 대본을 받아보고 근데 거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나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는 편이세요? 아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미스테리가 저는 좋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요행 그냥 그런 걸 잘하고 따진들 아니 모르고 대사를 한 건 없어요. 분명히 그때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말 내가 하는 것처럼 한 거는 사실 그 순간은 진실이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거의 믿고 하죠. 적어도 감독님은 아시겠지? 혹은 관객이 알겠지. 다 나름대로 판단하겠지. 이런 생각.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인 채로 남겨두고. 네.
그리고 아까 장갑과 비슷한 맥락에서 또 계속 이런 이렇게 좀 화려한 술이 달린 스카프를 계속 두르고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또 준이의 방어적인 성격에서 기이한 소품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날씨가 그때 입김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춥기도 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글쎄 여러 가지 의상을 선보였는데 감독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게 아마 흑백에서 주는 어떤 그런 색의 대비 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저랑 비슷하게 그 영화에 처음에 대본을 받고 연기하실 때 좀 짜증스러웠고 그대로 연기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이 준이를 연기하는 이혜영 배우님에게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라는 감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감독님이 쓰신 대본을 감독님과 조율할 수 있었다면 좀 뭐 다른 방향으로 제안하고 싶었던 장면이 있으셨는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율이 가능했다면 어떤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독한테 감히 제안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의논하기 싫어요. 그냥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그게 저의 사실은 그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감독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혼자서 니콜 키드만처럼 생각하면서 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품이 막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런데 홍상수 감독님하고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감독님도 너는 이런 상상을 해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사가 있을 뿐이에요. 대사가 있고 우리는 그 대사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유롭게 상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말로 소통하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연기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이쯤 되면 내가 굉장히 괜찮게 한 것 같아.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감독님이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래요. 이거 나 잘한 것 같은데 이러면 꼭 다시 시켜요. 그래서 감독님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 또 홍 감독님의 영화 중에는 인상적인 롱테이크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걸 배우들이 진짜 어떻게 다 외워서 연기를 한 걸까? 저 장면은 정말 몇 테이크를 갔을까 궁금한 장면들이 많은데, 이 소설가의 영화에서는 제일 길게 가장 많이 테이크를 간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죠?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뭐 수어를 배우는 장면도 그렇고, 그 공원에서 처음에 이 감독 맞아. 부부와 길수와 이렇게 5명 맞아요. 네. 거기가 길죠. 네. 예. 저는 그 무대 배우를 했었어서 그 오래 하는 거는 그렇게 저한테 힘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연극 무대는 3개월 동안 대본 봐서 하는 거고 감독님 영화는 아침에 와서 하는 거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감독님 영화 너무 편안하잖아요. 마치 다 진짜 같잖아.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다가 애들이 막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소설가의 영화 찍을 때 이런 대사 있잖아요. 누구지? 기주봉 배우가 같이 한번 잤어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진짜 같은 감독님 대사는 꼭 진짜 같아. 그러니까 기주봉 선배가 대사를 막 맞추더니 우리 안 잤잖아. 그런 정도로 감독님 영화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묘하게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좀 가장 길게 힘들게 찍었던 장면 혹시 기억이 나시겠어요? 글쎄, 매번 쉽진 않아요. 감독님 이게 매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관객은 준이가 자신의 영화를 상영할 즈음해서 캐릭터의 성격과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영화 상영 전후 그 즈음에 캐릭터의 심경 변화에 대해 여쭤보시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연기하실 때는 좀 어떤 차이를 두고 연기를 하시려고 하셨나요? 사실 그 이제 극장 장면부터 네. 저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이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날 촬영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 의상에 베레를 설정을 했어요. 베레 소설가처럼 베레를 설정했는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베레 벗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혼란이 온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지금 나의 이 코디네이 전체가 오늘 나의 연기를 결정하는 이건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벗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와서 머리가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 연기를 했어요. 극장 의자 이렇게 앉을 건지 여기 앉을 건지 깊이 앉을 건지 앞으로 앉을 건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도 그 한 번도 준이의 얼굴이 정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클로즈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옥상에서 한 컷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좀 길게. 근데 그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없고 어쨌든 그러네요. 그거는 특별히 다르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방금 아까 뭐 클로즈업 장면 찍었는데 최종 영화에서는 빠졌다. 감독님이 근데 그날 그러셨어. 이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제로 촬영은 했는데 좀 최종 삭제돼서 아쉬웠던 장면. 그런 건 없지만 길수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올라와서 나를 막 찾는 장면이 있었어요. 안 나왔죠. 옥상에 없었죠. 그럼 편집은 감독님이 하시는 그러게 사실 이 소설가의 영화는 또 마지막 장면 이 소설가의 영화 속 영화가 등장하고 크레딧이 나오고 다시 그 길수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복도에서 작가님을 찾는 이런 장면의 배치가 굉장히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영화를 해석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 네. 끝나는 것처럼 네, 해갖고 맞아. 제가 그 순간에 정말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랬는데 다시 나오죠. 그 길수가 영화 보고 나와서 복도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옥상에 올라와서 찾는 게 그 있었어요. 장면도 찍으셨군요. 옥상에 올라온 거 안 나왔어요? 네, 제가 끝까지 지금 못 봤는데 극장 거기 로비에 잠깐 찾으러 나오죠.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끝나죠. 와, 그 장면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안 여쭤보시고. 그냥 저는 질투가 나가지고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 길수 탁 나와 서 있는데 섬뜩할 정도로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영화 속도 준이가 소설가이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창작을 하는 예술가이고 선배님도 연기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도 예술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준이의 대사가 너무나 이혜영 배우님이 본인의 철학과 신념처럼 보였다. 네, 그러면서 그 감독님의 각본 대사에서 평소에 배우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셨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소설가인 준이가 어떤 영화 연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홍상수 감독의 연출로 홍상수의 영화음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어떠셨는지? 그 작가 준희가 얘기하는 물론이죠. 감독님의 철학이죠. 감독님의 철학이고 본인의 철학은 아니시죠? 듣고 보니까 100% 120%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감독님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소설을 쓰던 사람이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니까 왜 영화를 찍으려 하세요? 어떤 영화를 찍으려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 준이가 대답하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내가 좋아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배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우와 카메라와 인물들이 모두 편안한 상태에서 그 카메라가 그 상황을 온전히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로 발생하는 어떤 진짜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어떤 연출론, 영화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배우의 영역으로 대입을 해보면 그 선배님 또한 연기를 하실 때 이렇게 모든 배우가 그러겠지만 되게 내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지만 내가 진짜로 발생할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 현장에서 그리고 이 소설가의 영화 현장에서 좀 연기를 하시면서 이 감정은 진짜야 라고 느끼시는 순간들이 많으셨는지. 그렇죠. 훨씬 많죠. 감독님 영화에서 훨씬 많아요. 아니 어떤 역할을 하던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한 번도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정말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데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할 때 유독 그럼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럼 지금까지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전에도 진짜였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감독님의 어떤 영화를 완성하는 어떤 그 감독님만의 방식이 그런 걸 배우가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감독님이 좋은 점이죠.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김민희 배우가 길수와 준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이 두 배우님의 얼굴의 합이 너무 좋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다. 두 분 원래 친하셨는지 아니면 사전에 좀 연기를 위한 친밀감을 위해서 따로 만남도 가지시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전혀 어디서 뭐 연습을 해 전혀 그냥 촬영 때 보고 다예요. 네, 촬영 때 보고 다인데 사람이 참 좋아요. 정말 베테랑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그날 만나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연기할 수 있나요? 배우들이 다 그렇잖아요. 마치 한 30년 사귄 사람처럼 금방 그게 돼요. 맞아요. 기수공 배우님하고도 진짜 20년 동안 술 마신 소설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기주봉 배우하고 작품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사석에서 만난 적도 없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기주봉 배우는 기국서라는 형님이 계시고 그 형님이 유명한 연출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그거는 익히 뭐 알고는 있었죠. 대선배니까. 그리고 또 대세는 이혜영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이제 홍상수 감독님의 페르소나는 김래니도 아니고 권혜유도 아니고 이혜영 배우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번 영화에서 홍상수 감독님의 평소 영화에 대한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얼굴 앞에서를 찍기 전 처음 홍상수 감독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 홍상수 감독님의 인연과 그리고 첫 만남 때의 느낌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95년에 데뷔하셨잖아요. 5년, 6년 뭐 이럴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파리에 있었고 아주 영화계를 떠나야지 이러고서 갔었어요. 그 90년대에 막 데뷔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고 하여튼 막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래도 저는 몰랐어요. 돼지가 뭐 그런 영화가 있다는데 뭐 돼지물인지 뭔지 저는 관심도 없었고 단 어머니 전옥숙 여사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홍 감독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예전에 영화를 만드신 제작자와 감독으로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이만희 감독이 돌아가신 75년 그 이후 76년, 77년에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었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셨어요. 함께 온 시나리오 작가 백결 선생, 김원두 선생이 있었는데 그냥 딱 때리시더라고요. 전옥수 여사가. 그래서 너무 카리스마.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그 전옥수 여사가 2000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상가집에 백결 선생이 가시면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홍상수 감독님을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열등감 같은 거였는데 저는 이만희 딸이고 감독님은 전옥수 선생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감독님은 막 유학까지 가시고 전옥숙 선생이 꽤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뭐 영화 만드는 것마다 세계가 주목하지 영화 처음 만들었는데 막 그런데다가 결혼도 했지 딸도 있지 뭐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예술가가 저래? 다 가지고 무슨 예술가요? 막 속으로 저도 좀 속이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결핍이 없어 보였고 그렇죠. 감독님. 근데 그러고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감독님이랑 그때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그때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혜영 씨 전화번호 하나 놓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전화 드리겠어요. 이러고 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드렸고 뭐 전화도 안 왔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솔직히 홍상수 감독님 영화 한 편도 본 적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TV에서 뭐 생활의 발견 뭐 어쩌고 저쩌고 TV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서 무슨 저런 영화 정말 너무 무슨 역집 스토리 같고 저는 막 물랭으로 무슨 그런 영화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뮤지컬 영화 막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독님이 커다란 어떤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셨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태도가 저는 그게 굉장히 용기가 있어 보였고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예술가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이 나이에 이걸 지금 뭐라는 건가 이렇게 하여튼 관심이 생겼어요. 2% 부족했는데 2%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삐뚤어진 제가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 오늘 전화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다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랑 술이나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정말 저는 위로와 좀 그러려고 만났어요. 근데 술 끓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못 마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독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리고서 영화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혜요 씨를 그가 같이 한다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혜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떻게 그냥 감독님 도와드린다는 기분으로 한 건데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너무 하여튼 감동이 많아서 너무 좋았고 저의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그 감독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랬네요. 정말 그 한국에서 홍상수 감독님의 스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되게 재밌는 어디 얘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되게 선배님도 되게 완벽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결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이 또 되게 넘치는데 영화의 구체적인 장면 중에서 딸기 분식에서 그 라면과 비빔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김민희 배우가 밖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바라보는 아이를 만난다 나가는데 그때 선배님이 라면을 드시다가 그 전까지는 각자 밥을 먹다가 김민희 배우가 나가자 김민희 배우의 비빔밥을 한 술 떠서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연출 그 대본에 나와 있던 걸까요? 대본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분명히 대본에 없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배우가 막 만들어서 하고 그런 거 자유가 있으면서 없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국수를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불었어. 그래서 비빔밥 맛은 어떻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랑하는 길수가 먹은 거니까 한번 좀 맛을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 개 찍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쓰셨어요. 하필 또 이렇게 면이 불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숟가락이 아니 더 먹을까? 대사가 이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영화에서 되게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카리스마의 사전적 저기도 찾아봤는데 어떤 주위를 압도하는 어떤 압도적인 권위, 그런 힘,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준이가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영화 감독 두 부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깝다. 길수가 연기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아깝다라고 표현했을 때 역시나 소설가답게 아깝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라면서 이 그 말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면서 이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질문 중에 이 준이의 카리스마와 그리고 이혜영 배우님의 카리스마는 뭐 비슷한 것일까요? 닮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글쎄 어렸을 땐 저도 잘 내 거 주장하고 마치 대신해서 내가 왜 모든 여성을 대신해야 되고 그런데 마치 좀 그런 증세가 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별로 그 소리를 높이고 싶지가 않네요. 준이는 훨씬 열정적인 것 같아요, 저보다. 그러면 조금 더 젊었을 시절에는 그런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목소리를 막 높이시던 시절도 있으셨어요? 뭐 쓸데없는 데서 좀 그랬던 적도 뭐 있죠. 지금은 그런 혈기가 여전하신지? 그런 거 좀 덜한 것 같아요. 다시 좀 찾아볼까 해요. 그래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홍 감독님이랑 이제 탑까지 세 편의 영화를 함께 하셨는데 그 세 편의 영화 중에서 배우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영화는 어떤 영화이신지 만약에 정말 한 편만 꼽아야 한다면
어떤 영화를 꼽으시겠어요? 당신 얼굴 앞에서. 왜냐하면 영화가 꼭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영화를 할 때 저의 마음가짐, 저의 그 상태, 그거는 아마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없어요. 뭐 앞으로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을까 감독님이랑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감독님과 또 다른 세계. 그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시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감독님이 또 다른 세계가 되셔야지. 그리고 또 그 수화 장면 얘기도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고 초반부에 되게 관객이 이 장면은 뭘까? 되게 막 영화에 좀 몰입하게 만드는 좀 첫 번째 순간이 그 수화 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날은 아직 밝지만 날은 곧 전 것이다. 날이 아직 밝을 때 나는 다니자. 이런 내용의 그 문장을 수화로 여러 번 반복하고 그 장면을 또 롱테이크로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 장면을 연기할 때는 좀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고 감독님의 또 주문이 따로 있으셨는지. 수화가 사실 좀 더 복잡했어요. 좀 더 복잡했는데 좀 간단하게 더 만드셨어요. 그 수화 동작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마 잘 안 됐었나 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기억이 나네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는 그 좀 복잡하게 그 조그만 시간을 요즘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자르셨는지 잘 너무 심플한 걸 너무 어렵게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좀 길어져서 수화 자체가 좀 길어져서 감독님이 시작을 한 느낌. 그게 아니라 제 연기가 쓸데없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게 지금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제 연기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되게 정말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그 준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제 소설가였지만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소설가로서의 어떤 하루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 포인트가 수어라는 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또 영화라는 또 글쓰기가 아닌 영화라는 또 새로운 매체를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호기심 가득한 그 수어에 집중하는 그 표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님의 답변이 너무 솔직해서 놀랐습니다. 흥미롭고요. 그리고 답변이 전반적으로 감독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배우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배우님께서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스치듯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만약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배우님의 아버님이 또 천재 영화 감독 이만희 감독님이셨고 또 어머님이 또 배우 출신이셨고 해서 영화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에 대한 생각도 어린 시절부터 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이고 전혀 없어요. 감히 저는 감독을 거의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안 있어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감독은 정말 제일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영화에서는 없고 그냥 연극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데 아무도 저를 그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모노 드라마를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화 연출
그거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뭐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금 번뜩이는 이렇게 좀 천재형이다라는 감독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러우세요? 아니면 이렇게 존경의 마음이 막 드시는? 막 존경이 마음에 들죠. 늘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렇죠. 근데 뭐 좋은 감독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감독들이 그렇다면 홍상수 아까 그 질문에도 영화에 보면 이렇게 뭔가 감독을 만나거나 배우를 만나거나 작가를 만나면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었잖아요. 팬이었어요.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네, 네. 표현들이 굉장히 네. 나오는데 그 뭐 좋아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혜영 배우님에게 홍상수 감독님은 좋은 감독, 좋은 예술가였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대답은 그렇다겠죠. 물론이죠. 또 다른 좀 만나고 싶은 좋은 감독님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감독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창동, 봉준호, 일단은 그렇게 만나고 싶다. 근데 박찬호 감독 이번에 그 헤어질 결심 보면서 어쩐지 감독님이랑 잘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도 저를 그 봉준호 감독님이 마더 한다는 소문을 옛날에 마더 오래됐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마더 봉준호 매니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이제 조 감독님 선에서 이거는 김혜자 선생이 벌써 할 수 없다. 예. 왜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안 만났죠. 매니저를 통해서 들은 결과 너무 어리다. 그래서 어리다뇨. 제가 소지섭 엄마 옆에 제 매니저한테 내가 소지섭 엄마도 했다 그래. 내가 어리다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봉 감독님이 아는지나 모르겠는데 전달해 주세요 혹시. 아니 어디선가 감독님 뵙고 내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박찬욱 감독님이랑 이혜영 배우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박 감독님 영화들이 좀 정말 그 너무 잔인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보니까 근데 이창동 감독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여기 진짜 그런 이창동 감독님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우, 연기, 연출을 가장 잘하는 감독을 꼽는다면 홍상수 감독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떠오릅니다. 홍상수 감독의 배우 연기는 배우의 감정을 최소한으로 좀 배제하는 것이라면 이창동 감독은 배우의 감정을 끝까지 몰아넣고 쥐어 짜내서 표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창동 감독님의 제안이 있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그 대답을 함과 동시에 올라오죠. 모든 여자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에서 그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양자경이 그런 전성기에 대한 되게 유명한 수상 소감을 남겼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못 들었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전성기는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게 냅두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의 전성기가 지났다는 말을 믿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경도 뭐 와호장룡이나 뭐 이런 그 되게 젊은 시절에 그 양자경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나이가 들고 이제 거의 50, 60이 된 배우가 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레던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건데 그래서 당신 인생의 누군가가 전성기를 규정하게 만들지 마라 라는 또 수상 소감을 감동적으로 남겼는데 저는 배우님도 보니까 아직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양자경하고 저를 비교하시는 거야? 아니 양자경은 영어로 영화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뭐 그 외국 감독이 저한테도 그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죠. 영어가 안 됐어. 안 갔죠 제가. 프랑스어는 되지 않았어요. 아이
어떤 것도 뭐 이렇게 써준 거를 그럴듯하게 읽을 수는 있지만 역시 언어를 떠나서 거의 제가 요즘도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읽고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번역이 영화에서 주는 거하고 완전히 그 느낌을 살리지 못하는 그 대사를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하는 말이 한국말밖에 없는 거죠. 영어 아무리 흉내내도 제가 한국말로 연기할 수 있는 그 폭을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뭐 코미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벙어리로 나온다든가. 하여튼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그런 감정을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그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말을 잘하자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배우님의 어떤 이후 다음 스텝이 굉장히 여전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얘기 중인 작품이나 뭐 촬영을 끝낸 작품이나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지만 내년 스케줄까지 꽉. 역시 역시 아직 그런 공개 단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거의 1시간이 훌쩍 흘러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작년 4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정말 1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뭐 탑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카지노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또 얼굴 이렇게 비추셨긴 한데 앞으로의 좀 나의 배우로서의 어떤 여정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좀 어떻게 좀 더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지. 방금 양자가 형한테 배운 건데요. 나의 전성기를 아직 없잖아.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배우로서 계속 여전히 열정적으로 저희를 좀 감동시키는 연기, 작품 계속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정말 끝으로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감독님한테 제가 여기 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감독님을 아끼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늘 광야 앞에서 한 마음이래요. 그냥 오늘 본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화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좋은 영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겠고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토요일에 봄이 훌쩍 온 것 같은데 이혜영 배우님의 오늘 노란색 의상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봄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너무나 솔직하고 재밌는 얘기 들려주신 이혜영 배우님께 정말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5시에 탑 3호에 권우혁 배우님 모셔서 또 이런 건강과 자리 마련할 예정이거든요. 다음 영화까지 같이 보시면 정말